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변론 활동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저희 의뢰인들의, 즉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 즉 저희 의뢰인이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방법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편하고자 하는 증거 조사 방법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언제 이야기가 나올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나오진 않겠죠. 예를 들면 성범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있기가 어렵겠죠. 길바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CCTV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에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수사기관들이 유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해 보자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유죄는 언제 유죄가 나오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유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장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유죄에 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유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궁여지책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요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라든가 신체적으로 많이 몸이 안 좋다라든가 이럴 때는 적용될 수가 없는 증거 조사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어떤 질문에 그 피검자, 즉 조사받는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정서적인 변화가 생리적인 변화, 혈압, 맥박, 호흡 같은 생리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는 증거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수사기관이 편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궁여지책으로 내세우는 증거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무엇보다도 선임되어 있는 변호인의 의견을 따라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